2006년 서울 송파구 김서연은 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하던 교사였다. 그 시기의 서연은 특별히 눈에 띄는 인물이 아니었지만 주변에서는 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었다. 규칙적인 생활, 정해진 시간표, 책임을 우선으로 두는 태도는 당시 한국 사회가 요구하던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연은 자신의 삶이 크지 않지만 안정적인 흐름 안에 놓여 있다고 믿고 있었다. 박민재는 물류회사에서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 수출입 일정, 해외 항만, 통관 서류를 다루는 직무 특성상 이동이 잦았고 업무 범위는 국내를 넘어 해외로 확장되어 있었다. 민재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효율과 성과로 증명하는 유형의 사람이었고 그 점은 서연에게 안정감으로 받아들여졌다.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지 않았다. 서연은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상대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지를 중요하게 여겼고 민재 역시 가정을 하나의 구조로 인식하는 사람이었다. 결혼은 그 구조의 연장이었다. 2006년 가을 두 사람은 큰 행사 없이 결혼을 선택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 중심의 단출한 예식이었고 결혼 이후에도 삶의 방향은 급격히 변하지 않았다. 송파구의 중형 아파트, 출퇴근 동선, 주말 일정, 명절의 반복은 한국 사회 다수의 부부가 공유하는 생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연은 결혼을 통해 자신의 세계가 확장되기보다 단단해졌다고 느꼈다. 2010년, 딸 박지아가 태어났다. 서연의 삶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명확히 나뉘었다. 이전에는 개인과 부부의 안정이 중심이었다면 이후에는 책임과 보호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민재는 업무로 인한 부재가 잦았지만 서연은 그것을 의심의 대상이 아닌 현실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물류업계 특성상 해외 일정이 불규칙하다는 점은 이미 알고 있었고 민재는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서연은 설명받지 않아도 이해하는 쪽을 선택했다. 2011년 가을, 민재는 단기 해외 일정에 대해 언급했다. 동남아 지역과 관련된 업무 점검이라는 설명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연에게 그 일정은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았다. 일정의 반복, 출국과 귀국, 시차와 연락 공백은 이미 익숙한 일이었다. 서연은 일상적인 준비를 했고 그 안에서 불안이나 의문을 확대하지 않았다. 가정은 유지되고 있었고 그 유지 자체가 중요하다고 믿었다. 며칠 뒤 예상과 다른 연락이 도착했다. 민재의 번호가 아닌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통보였다.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 해상에서의 실종, 수색 진행, 확인되지 않은 생존 여부. 전달된 정보는 정제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감정은 배제되어 있었다. 서연은 상황을 즉각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실종이라는 단어는 현실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었고 그것이 남편과 연결된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보는 보다 명확해졌다. 수색 종료, 생존 가능성 없음, 사망 추정. 공식 서류가 준비되었고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외교기관을 통한 확인, 사망 인정, 행정 처리. 서연은 선택권을 갖지 못한 채 그 흐름 안에 놓였다. 설명은 충분하다고 전달되었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지 않았다. 민재의 사망은 서류상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서연에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시신이 없다는 사실은 사건을 정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장례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사람들은 애도의 언어를 사용했지만 서연은 그 언어들이 어디에 도달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죽음은 확인되었으나 부재는 설명되지 않았다. 서연은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교사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책임은 중단될 수 없었지만 감정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주변에서는 강하다는 평가가 이어졌고 서연은 그 평가에 부합하려 했다.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유지하는 쪽을 선택했다. 그것이 딸에게 안전하다고 믿었다. 민재의 물건들은 정리되지 않았다.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정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물건은 존재했고 그 존재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서연은 묻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매년 같은 시기가 되면 마음은 무거워졌고 그 무게는 줄어들지 않았다. 사람들은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말했지만 서연에게 시간은 멈춘 채 쌓이고 있었다. 지아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서연은 아버지의 자리를 비워두지 않으려 했다. 사진과 이야기, 기록은 서연이 선택한 방식이었다. 과장하지 않았고 미화하지도 않았다. 존재했다는 사실만을 남기고 싶었다. 서연은 딸이 결핍을 인식하기 전에 보호막을 만들고자 했다. 2011년 이후의 삶은 서연에게 연장이 아니라 유지였다. 선택은 줄어들었고 반복은 늘어났다. 서연은 재혼이나 새로운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것은 충성심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의 문제였다.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은 자리는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었다. 사회는 서연을 정상 범주 안에 두었다. 직장, 양육, 생활, 모든 요소는 기능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연의 내부에서는 설명되지 않은 질문이 계속 남아 있었다. 왜 이렇게 빨랐는지, 왜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왜 모든 것이 너무 쉽게 닫혔는지. 서연은 그 질문들을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질문은 종종 불편함으로 간주되었고 서연은 불편함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다. 침묵은 안전했고 침묵은 익숙했다. 그 침묵은 이후 10여 년 동안 서연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 그러나 그 시점에 서연은 알지 못했다. 이 침묵이 언젠가 다른 형태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민재의 사망이 행정적으로 확정된 이후 서연의 일상은 빠르게 재편되었다. 주변에서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서연은 그 문장을 책임의 형태로 받아들였다. 장례 이후 남겨진 절차들은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각종 서류, 계좌 정리, 보험 처리, 학교와 직장의 보고까지 모든 과정은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되었고 그 순서를 어기는 것은 불필요한 문제를 만드는 일처럼 여겨졌다. 보험금은 예상보다 빠르게 지급되었다. 민재가 생전에 가입해두었던 생명보험은 사망 인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했고 지급 사유에 대한 추가 확인은 요구되지 않았다. 서연은 그 사실에 안도하지도 의문을 품지도 않았다. 그 돈은 위로가 아니었고 대체물도 아니었다. 다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졌을 뿐이었다. 서연은 그 돈을 분리해 관리했고 필요 이상으로 손대지 않았다. 그것이 남편의 부재를 숫자로 환산하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학교는 일정 기간 휴직을 허용했다. 동료 교사들은 배려의 표현으로 거리를 유지했고 학부모들은 조심스러운 태도로 서연을 대했다. 사회는 서연에게 슬픔을 인정했지만 오래 머물러도 되는 상태로는 허용하지 않았다. 일정 시간이 지나자 다시 복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간주되었다. 서연 역시 그 흐름을 거부하지 않았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증거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지아는 아직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나이였다. 서연은 설명을 최소화했고 확정된 정보만을 전달했다.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점, 그러나 사랑은 남아있다는 식의 설명이 반복되었다. 서연은 질문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관리했다. 아이의 혼란은 서연에게 또 다른 책임으로 다가왔고 그 책임은 감정보다 우선되었다. 사망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의문은 공식적으로 제기되지 않았다. 해외 사고라는 특성, 현지 당국의 보고, 외교 채널을 통한 확인이라는 절차는 충분한 설명으로 간주되었다. 주변에서도 더 알아볼 필요가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서연은 그 분위기 속에서 혼자만의 질문을 삼켰다. 질문은 정리되지 않은 감정으로 분류되었고 서연은 감정을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배웠다. 장례 이후 몇 주 동안 서연의 하루는 느리게 흘렀다. 시간은 흐르지만 구분되지 않았다. 아침과 저녁의 차이는 기능적인 의미만을 가졌고 감정의 변화는 미세했다. 서연은 울지 않는 날이 많았고 그 사실은 주변에서 강함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서연에게 그것은 강함이 아니라 멈춤에 가까웠다.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는 안정이 아니라 정지였다. 민재의 이름은 점차 일상 대화에서 사라졌다.
사람들은 배려라는 이유로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 서연 역시 먼저 꺼내지 않았다. 이름이 사라지자 존재 역시 점차 언어에서 밀려났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물건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서연은 그것들을 재배치하지 않았다. 정리는 마무리를 의미하는 행위처럼 느껴졌고 서연은 마무리를 선택하지 않았다. 서연은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감각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 달력의 날짜가 다가오면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먼저 찾아왔고 그 불안은 지나간 뒤에도 남았다. 서연은 그 시기를 조용히 통과하는 방법을 익혔다. 주변 일정은 최소화했고 스스로를 외부로부터 격리했다. 그 선택은 의식처럼 반복되었고 아무도 그것을 문제로 삼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애도는 일정한 형식을 요구한다. 일정 기간의 검은 옷, 일정한 횟수의 제사, 일정한 방식의 기억. 서연은 그 형식을 따르되 그 안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것이 예의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서연은 타인의 시선 앞에서 슬픔을 정리된 상태로 유지했고 그 유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오히려 그녀를 고립시켰다. 시간이 지나자 주변에서는 새로운 삶에 대한 언급이 늘어났다. 아직 이르다는 표현과 함께 그러나 언젠가는 필요하다는 전제가 붙었다. 서연은 그 말을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가능성이 아니라 아직 닫히지 않은 과거였다. 닫히지 않은 것은 다음을 열 수 없었다. 민재의 죽음은 기록상으로 완결되었지만 서연의 삶에서는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서연은 그것을 비극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비극은 설명을 요구하지만 그녀의 상태는 설명 이전의 것이었다. 이유를 찾지 못한 상실은 슬픔보다 무거웠고 서연은 그 무게를 일상 속에 숨겼다. 서연은 다시 교단에 섰다. 아이들 앞에서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고 그 일관성은 평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면 감정은 다시 멈춘 상태로 돌아갔다. 하루의 끝은 늘 비슷했고 생각은 같은 지점을 반복했다.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빠르게 정리되었는지, 왜 질문할 틈이 없었는지, 왜 자신만 멈춰 있는지. 그러나 그 질문들은 말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서연은 침묵이 자신을 보호한다고 믿었다. 말하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묻지 않으면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점점 삶의 방식이 되었다. 민재의 죽음은 그렇게 서연의 삶 속에서 하나의 고정된 사실로 자리 잡았다. 움직이지 않는 사실,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는 사실로 그 시점까지 서연은 알지 못했다. 이 고정이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풀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그리고 그 풀림이 지금의 침묵보다 훨씬 큰 소리를 동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시간은 멈추지 않았지만 서연의 삶에서는 흐름이 바뀌지 않았다. 2011년 이후의 나날들은 서로를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로 이어졌다. 특별히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은 상태가 지속되었고 그 지속 자체가 서연에게는 익숙함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적응이라고 불렀지만 서연에게 그것은 적응이 아니라 유지였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균형을 붙잡는 상태였다. 서연은 다시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공립유치원의 일상은 늘 예측 가능했고 그 예측 가능성은 서연에게 안전한 구조처럼 느껴졌다. 아이들의 일정, 교육과정, 행정보고는 감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감정은 관리 대상이었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연은 스스로를 정상 범주 안에 두었다. 주변에서는 그녀를 성실한 교사, 책임감 있는 어머니로 평가했다. 그 평가는 틀리지 않았지만 충분하지도 않았다. 지아는 자라났다. 질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고 서연은 그 질문의 깊이를 조절하는 법을 배웠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서연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안에서 형성되었다. 사진, 기록, 단편적인 이야기들은 지아의 성장 과정 속에서 반복되었고 서연은 그것이 아이에게 필요한 정서적 안전망이라고 믿었다.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만큼만 말한 것이었다. 서연은 재혼이나 새로운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 주변의 권유는 점차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서연은 그 제안들을 거절하는데 특별한 이유를 들지 않았다. 설명이 필요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마음에는 이미 정리되지 않은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었다. 그것은 충성심이나 미련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다. 2015년을 지나면서 서연의 상태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다른 감각이 축적되고 있었다. 잠이 일정하지 않았고 이유 없는 긴장이 반복되었다. 서연은 그것을 피로로 해석했고 스스로를 관리하려 했다. 병원을 찾는 대신 일정을 조정했고 휴식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밤중에 갑작스럽게 깨어나는 일이 잦아졌고 특정한 이유 없이 불안이 몰려왔다. 생각은 특정 지점에서 멈췄고 그 지점은 늘 같았다. 민재의 마지막 연락, 그 이후의 공백, 너무 빠르게 마무리된 절차들. 서연은 그 기억들을 의도적으로 밀어냈다. 과거에 머무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밀어낸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른 형태로 돌아올 뿐이었다. 서연은 점점 잦은 실수를 경험했다. 일정 착오, 약속 누락, 반복되는 피로감. 주변에서는 나이를 이유로 들었고 서연 역시 그 설명을 받아들였다. 설명은 안정을 제공했다.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불안을 키우는 일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불안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8년 무렵 서연은 처음으로 의료진의 진단을 받았다. 명확한 병명보다는 상태에 대한 설명이 중심이었다. 장기적인 상실 경험, 정리되지 않은 애도, 기능은 유지되지만 내부에서 지속되는 소모. 서연은 그 설명을 듣고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른 언어로 들은 것에 불과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치료나 상담에 대한 권유는 이어졌지만 서연은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녀에게 말하는 일은 위험하게 느껴졌다. 마른 감정을 밖으로 끌어내는 행위였고 서연은 그 감정들이 한 번에 쏟아질 가능성을 두려워했다. 지금의 균형이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 없을 것 같았다. 서연은 견디는 쪽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어 왔다. 지아는 어느새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서연의 변화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웃음이 줄어들었고 반응은 느려졌으며 일상의 즐거움은 기능적으로만 남아 있었다. 지아는 서연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지만 그 변화는 아이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서연은 그것을 느꼈지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다. 2019년 지아는 서연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내용은 단순했지만 서연에게는 무거웠다. 예전과 달라졌다는 인식, 도움을 받아보라는 요청. 서연은 그 메시지를 즉시 처리하지 않았다. 버리지도 답하지도 않았다. 눈에 보이는 곳에 두었고 그 상태로 시간이 흘렀다. 메시지는 서연에게 판단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선택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 선택은 서연이 아닌 어머니에 의해 먼저 이루어졌다. 서연의 어머니는 딸의 상태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담 예약은 이미 완료된 상태였고 비용 역시 준비되어 있었다. 서연은 거절하지 않았다. 거절할 에너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서연은 치료 공간에 들어갔다. 초기의 상담은 말보다는 침묵이 많았다. 서연은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려 하지 않았고 상담사는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다. 서연은 처음으로 누군가가 해결을 요구하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경험은 낯설었지만 부담스럽지는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은 서연에게 새로운 유형의 안전함을 제공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은 조금씩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사건 자체보다 이후의 시간, 정리되지 않은 감정, 이유 없는 불안, 설명할 수 없는 분노. 서연은 자신에게 그런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특히 분노는 서연이 오랫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감정이었다. 분노는 이기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서연은 그 규범을 충실히 따르며 살아왔다.
치료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대신 문제의 형태를 드러냈다. 서연은 자신이 슬픔을 지나치게 오래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끝낼 기회를 한 번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끝나지 않은 애도는 삶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고 서연은 그 안에서 기능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서연은 글을 쓰기 시작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생각이 복잡해질 때마다 기록을 남겼다. 기록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고 판단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그 점이 마음에 들었다. 어떤 문장은 다시 읽히지 않았고 어떤 문장은 열린 채로 남아 있었다. 그 기록들은 정리의 목적이 아니라 존재 확인의 방식이었다. 그렇게 서연의 삶은 2023년을 향해 흘러갔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내부에서는 균열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 균열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서연 역시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이 상태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2023년 여름, 서연의 일상에 작은 공백이 생겼다. 지아가 학교 프로그램으로 잠시 집을 비우게 되었고 그 공백은 서연에게 예상보다 크게 다가왔다. 지아의 부재는 단순한 물리적 변화가 아니었다. 10여 년 동안 서연의 삶은 딸을 중심으로 정렬되어 있었고 그 정렬이 잠시 풀리자 서연은 자신의 시간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 시간은 자유로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다가왔다. 서연의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은 그 공백을 기회로 해석했다. 오랜 시간 멈춰있던 서연을 일상 밖으로 꺼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표현 방식은 조심스러웠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잠시라도 다른 환경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목적은 회복이나 변화가 아니라 단절이었다. 반복으로부터의 단절, 기억이 축적된 공간으로부터의 거리두기, 여러 제안 끝에 선택된 곳은 제주였다. 해외가 아닌 국내, 이동 부담이 적고 한국 사회에서 휴식과 치유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지는 장소였다. 서연은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지만 거절하지도 않았다. 이 선택은 결심이라기보다 수용에 가까웠다. 오랫동안 스스로를 설득하는 데 사용해 온 방식이었다. 서연은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았고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았다. 단지 일정을 비워두었고 필요한 준비만을 했다. 출발을 앞둔 며칠 동안 서연은 물건을 정리했다. 정리는 선택이 아닌 확인의 과정이었다.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두고 갈지 결정하는 동안 서연은 자신이 여전히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고 서연은 그 사진을 다른 물건들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지 못했다. 버리지도 따로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은 채 가방 안쪽에 넣었다. 그것은 가져감이 아니라 이동에 가까웠다. 제주에 도착한 이후의 시간은 예상보다 조용히 흘렀다. 서연은 주변의 권유에 맞춰 일정에 참여했지만 그 참여는 표면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기존의 자신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 웃음과 반응은 기능적으로 이루어졌고 감정은 깊이 개입하지 않았다. 서연은 그 상태가 자신에게 익숙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여행 이틀째 아침, 서연은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특별한 목적은 없었다. 정해진 일정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고 서연은 그 낯설음을 견디는 중이었다. 일상의 리듬이 사라진 자리에서 서연은 주변을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서연의 사고는 자동적으로 비교와 확인의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때 서연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머물렀다. 처음에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외형이나 행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서연의 기억 속에 축적된 정보와 현재 인식 사이에서 설명되지 않는 일치가 발생했다. 얼굴의 윤곽, 표정의 구조, 목소리의 톤. 서연은 그 일치를 즉각적으로 부정하려 했다. 사람은 닮을 수 있고 기억은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정은 유지되기 어려워졌다.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고 새로운 가족의 일부로 보였다.
서연은 그 관계를 즉각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해석은 감정을 동반했고 서연은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을 최대한 늦추고자 했다. 대신 서연은 관찰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했다. 확인과 부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태였다. 서연의 머릿속에서는 오래된 정보들이 빠르게 재정렬되기 시작했다. 민재의 얼굴, 말투, 습관, 과거의 장면들이 현재의 인식과 겹쳐졌다. 그 겹침은 점점 더 많은 부분에서 일관성을 보였다. 우연이라는 설명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고 서연은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 받아들이는 순간 지금까지 유지해온 삶의 구조가 붕괴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순간은 사소한 계기로 찾아왔다. 이름이 언급되었고 그 이름은 민재가 아닌 다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름 아래에 있는 사람의 존재는 서연이 알고 있던 민재와 분리될 수 없었다. 서연은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여러 번 반복했다. 다른 이름, 다른 삶, 다른 관계.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겹쳐진 얼굴은 하나였다. 서연은 그 순간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충격이나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비현실감이었다.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고 서연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까지 품어왔던 설명되지 않은 의문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되기 시작했다. 너무 빠르게 끝난 절차, 부족했던 정보, 질문이 허용되지 않았던 분위기. 그 모든 요소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 사람을 따라가거나 접근하지 않았다. 대신 거리 속에서 확인을 반복했다. 우연이 아니라는 점, 기억의 왜곡이 아니라는 점, 그 확인은 서연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명확했다. 명확함은 감정보다 먼저 도달했고 서연은 그 명확함을 부정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서연의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다. 제주에 도착하기 전까지 서연은 과거를 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서연은 다른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과거가 닫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닫히지 않게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은 서연의 삶 전체를 다시 해석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그 사람의 존재를 계속해서 인식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일상. 그 모든 것 속에서 서연의 자리는 완전히 제거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이별이나 단절이 아니라 삭제에 가까운 상태였다. 서연은 자신이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인물로 밀려났다는 사실을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서연의 제주 체류는 더 이상 휴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확인의 시간, 인식의 시간으로 변했다. 서연은 여전히 겉으로는 이전과 다르지 않은 태도를 유지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 변화는 아직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서연 역시 그것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서연이 알고 있던 세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던 진실의 시작이었다. 서연은 감정을 앞세우지 않기로 했다. 확인되지 않은 확신은 또 다른 혼란을 만들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반복했다. 제주에서의 체류는 이제 휴식이 아니라 검증의 시간이 되었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했고 사회가 제공하는 기록과 데이터가 말해주는 사실에만 의존했다.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었고 서연은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아남는 법을 배워왔다. 그 사람의 이름은 분명히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름은 사회에서 가장 쉽게 교체되는 요소라는 사실을 서연은 알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연결이었다. 사업자 등록, 온라인에 남은 흔적,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가족 구성. 서연은 하나의 계정을 확인하고 또 다른 계정으로 이동했다. 특정 플랫폼이 아니라 여러 층 위에 흩어진 정보들이 점차 하나의 윤곽을 만들었다. 제주에서 마주친 그 사람은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개인 사업의 대표로 기록되어 있었고 그 기록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 서연은 연도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언제부터 기록이 시작되었는지, 어떤 시점에 급격히 정보가 늘어났는지.
그 흐름은 명확했다. 민재가 사망 처리된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자 새로운 이름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단절이 아니라 전환이었다. 공백은 없었고 서연이 견뎌온 시간과 정확히 겹쳐 있었다. 가족 관계는 더욱 분명했다. 법적으로 연결된 배우자, 함께 생활하는 자녀. 그 자녀들의 출생 연도는 서연의 호흡을 잠시 멈추게 만들었다. 첫째는 민재가 살아있었던 시기, 서연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시기에 태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둘째는 민재가 사망 처리된 해에 태어났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 숫자들은 오랫동안 서연이 이해할 수 없었던 불일치들을 하나의 설명으로 묶어주었다. 서연은 과거의 기억을 재배치했다. 일정이 불분명했던 출장, 설명이 애매했던 통화 시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지역명. 그때는 업무 특성으로 받아들였던 요소들이 이제는 구조적인 이중성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민재의 삶은 한 줄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두 갈래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서연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그것은 배신의 인식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던 삶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인식이었기 때문이다. 보험 문서는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오래전 이메일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은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서연은 그 문서를 다시 열어보며 날짜와 조건을 확인했다. 가입 시점은 민재의 사망 이전 몇 개월이었다. 기존 계약의 변경이 아니라 신규 계약이었다. 수익자는 서연으로 단일 지정되어 있었고 자녀 항목은 비어 있었다. 그 공백은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다. 서연은 그 선택이 어떤 계산 위에 놓여 있었는지를 이해했다. 보험은 사후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이탈을 위한 장치였다. 사망을 입증한 문서들은 간결했다. 외국 기관의 보고서, 제한된 증빙, 추가 조사 없이 종결된 절차. 당시에는 신속함이 배려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단순화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그 단순함이 의도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복잡해질수록 검증이 필요해지고 검증은 흔적을 남긴다. 흔적이 없다는 것은 남기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었다. 서연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분노를 느끼는 순간 판단이 흐려질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사실만을 쌓았다. 날짜, 이름, 관계, 기록. 그 축적은 차갑고 명확했다. 민재는 죽지 않았다. 그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으로 이동했다. 그 이동 과정에서 서연과 지아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 사실은 문장으로 옮길 수 있을 만큼 분명해졌다. 그의 현재 배우자에 대한 정보도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사업체의 공동행사, 사회적 활동,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역할. 그 여성은 사회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있었고 기록상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 서연은 그 여성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녀 역시 전체 그림의 일부였을 뿐이었다.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이 아니라 구조였다. 서연은 이중생활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되짚었다. 기록상으로는 서연과의 결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였다. 겹치는 기간은 길었고 그 겹침 속에서 서연은 단 한 번도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다. 신뢰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고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은 일상의 편의로 덮였다. 서연은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때의 자신은 당시의 정보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결과였다. 민재는 두 개의 삶 중 하나를 선택했고 선택되지 않은 삶은 행정적으로 삭제되었다. 서연은 그 삭제의 과정에 동의한 적이 없었지만 동의한 것처럼 처리되었다. 서명은 있었고 절차는 완료되었다. 그 절차가 남긴 것은 합법성이었고 합법성은 진실을 가릴 수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피해라는 규정은 감정을 전제했고 서연은 아직 그 단계로 가지 않으려 했다. 대신 그녀는 사실을 사실로 인정했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질문들이 이제는 질문이 아니게 되었다. 왜 이렇게 빨랐는지, 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는지,
왜 모든 것이 너무 쉽게 끝나는지. 그 모든 질문은 하나의 답으로 수렴되었다. 서연은 이 진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 판단은 다음 단계의 일이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해였다. 이해는 감정을 요구하지 않았고 서연은 그 점에서 안도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과거가 현재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확인한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서연의 내부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폭발이나 붕괴가 아니었다. 오히려 오래된 균형이 다른 형태로 이동하는 과정에 가까웠다. 서연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의도적으로 빼앗겼는지를 분리해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분리는 고통을 줄이지는 않았지만 방향을 제공했다. 서연은 이제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사고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였고 비극이 아니라 설계의 산물이었다. 그리고 그 설계에서 자신과 딸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 인식은 서연의 삶을 더 이상 이전의 방식으로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진실을 알게 된 이후의 침묵은 이전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없었다. 서연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확인이 끝난 이후에도 며칠 동안 같은 공간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택에 가까웠다. 감정은 억눌러 두었고 판단은 유예했다. 분노를 앞세우는 순간 모든 것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연에게 필요한 것은 해소가 아니라 종결이었다. 종결은 소리 없이 이루어져야 했다. 그래야 지난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유지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가족의 일부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아무런 결핍 없이 기능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 기능성을 보며 자신이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기능을 혼자 떠맡아 왔는지를 계산했다. 양육, 생계, 감정의 관리, 사회적 역할. 그 모든 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상황의 요구였고 그 요구는 서연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는 사라짐으로써 책임에서 벗어났고 서연은 남겨짐으로써 모든 책임을 떠안았다. 서연의 내부에서는 오랜 시간 유지되던 규범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규범, 질문하지 않는 것이 성숙함이라는 규범,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는 규범. 그 규범들은 사회가 제공한 안정장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침묵을 강화하는 구조였다. 서연은 그 구조 안에서 오랫동안 스스로를 설득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설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다. 그와의 대면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처럼 다가왔다. 서연은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다. 통제는 또 다른 설명을 요구할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무엇을 확인하려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책임의 전가가 아니라 인정의 요구였다. 서연은 설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기 위해 그를 마주했다. 그의 반응은 서연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당황이나 회피보다 먼저 나타난 것은 평정이었다. 그 평정은 오랜 시간 유지된 선택의 결과처럼 보였다. 서연은 그 평정을 통해 하나의 사실을 확신했다. 이 일은 사고가 아니었고 순간의 판단도 아니었다. 계획된 이탈이었고 계획된 삭제였다. 서연의 삶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이었다. 서연은 그 순간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분노는 사건의 크기에 비해 너무 작은 감정처럼 느껴졌다. 대신 서연은 공허함을 느꼈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다른 의미로 재정이 되는 과정에서 감정은 따라오지 못했다. 서연은 이 공허함이 슬픔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슬픔은 상실을 전제로 하지만 공허함은 기만을 전제로 했다. 그의 선택은 서연의 인생 전체를 다시 쓰게 만들었다. 한 사람의 결정이 다른 사람의 시간을 어떻게 변형시키는지 서연은 그 구조를 명확히 보게 되었다. 그는 떠났고 서연은 남았다. 그는 시작했고 서연은 유지했다. 이 비대칭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다.
서연은 이 구조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침묵으로 협조해왔는지를 깨달았다. 서연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세월의 장면들이 빠르게 재배열되었다. 울지 않던 날들, 웃음을 조절하던 순간들, 딸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선택했던 모든 절제. 그 절제들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믿어왔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절제는 선택이 아니라 강요였고 침묵은 성숙이 아니라 고립이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지 않았다. 정당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태도였다. 그 태도는 서연에게 마지막 확인을 제공했다. 사과나 해명은 필요 없었다. 그것들이 존재했다면 오히려 혼란을 키웠을 것이다. 지금의 태도는 이탈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서연은 그 증거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그 순간 서연의 내부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그것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다. 오히려 감정을 붙잡고 있던 장치가 작동을 멈춘 상태에 가까웠다. 오랫동안 자신을 지탱해온 이유들이 하나씩 효력을 잃었다. 딸을 위해, 사회를 위해, 과거를 위해 선택해온 모든 인내는 더 이상 미래를 보장하지 않았다. 서연은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지켜왔는지를 다시 질문했다. 가족이라는 개념, 책임이라는 언어, 희생이라는 가치. 그 모든 것은 서연에게만 요구되었고 그는 그 요구에서 자유로웠다. 이 불균형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삶의 전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서연은 그 전제가 무너진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 깨달음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서연은 여전히 판단을 유예했다. 그러나 유예는 회피가 아니었다. 오히려 정면을 응시하는 상태였다. 서연은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과거로 돌아가는 선택일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했다. 돌아갈 과거는 이미 조작된 상태였고 서연은 그 조작의 결과물로 남아있었을 뿐이었다. 그와의 대면 이후 서연의 내면은 더 이상 이전의 구조로 복원되지 않았다. 균열은 명확해졌고 그 균열은 임시방편으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서연은 자신이 견뎌온 시간의 총량을 처음으로 계산했다. 연도, 계절, 반복된 기념일들. 그 계산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였고 숫자는 냉정했다. 서연은 이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견딤은 한계가 있었고 그 한계는 이미 넘어선 상태였다. 이제 남은 것은 선택이었다. 침묵을 유지한 채 구조 안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그 구조를 끝내는 선택을 할 것인지. 서연은 아직 그 선택을 언어로 정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는 분명했다. 이 만남 이후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이전의 방식으로 이어질 수 없었다. 서연은 그날 이후 자신을 더 이상 피해자로 규정하지 않았다. 피해라는 언어는 그녀를 다시 수동적인 위치로 돌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는 자신을 증인으로 인식했다. 자신이 겪은 시간, 감내한 침묵, 삭제된 존재에 대한 증인. 이 인식은 서연에게 새로운 무게를 부여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지점에서 서연의 삶은 결정적인 갈림길에 서게 된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선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선택은 조용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사건은 준비된 선언처럼 발생했다. 소란도, 충돌도, 예고도 없었다. 이후의 기록들은 시간과 장소, 결과만을 남겼고 그 과정에서 서연의 감정이나 동기는 서술되지 않았다. 사회가 인식한 것은 하나의 결과였다. 사망 판정이 취소된 인물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야기한 사람의 신원. 모든 것은 사건으로 분류되었고 사건은 즉시 공적 영역으로 이동했다. 서연은 도주하지 않았다. 해명하지도 않았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법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 태도는 수사 기록에도 그대로 남았다. 저항 없음, 진술 최소화, 절차 협조. 서연은 이 과정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보호를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었다. 사건은 빠르게 보도되었다. 언론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했고 몇 가지 자극적인 문구가 제목으로 사용되었다. 오랫동안 사망자로 처리되었던 남성, 다른 이름으로 살아온 이중생활, 남겨진 가족. 서연의 이름은 반복적으로 등장했지만 그녀의 시간은 요약되지 않았다. 12년의 침묵은 몇 줄의 배경 설명으로 축소되었고 그 축소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해 보였다. 여론은 곧 갈라졌다. 한쪽에서는 계획성과 준비 여부를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졌다. 사전에 확인한 기록들, 일정 기간의 관찰, 법적으로 허용된 도구의 사용 여부. 그 모든 요소는 의도성을 증명하는 근거로 해석되었다. 이 해석 속에서 서연은 위험한 인물로 분류되었고 감정적 불안정이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었다. 개인의 선택은 사회적 위험 요소로 환원되었다.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언어가 사용되었다. 오랜 시간 침묵 속에서 살아온 여성,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한 사람, 구조적 배신의 피해자. 이 언어들은 법적 판단과는 무관했지만 사회적 공감을 형성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건을 하나의 예외가 아니라 반복되어 온 현실의 축약본으로 받아들였다.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졌다. 심리학적 해석, 장기 애도의 영향, 배신과 상실이 결합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판단 왜곡. 일부는 그것을 일시적 붕괴로 설명했고 일부는 선택의 결과로 규정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석은 하나의 지점에서 만났다. 이 사건은 단일한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결과라는 점이었다. 서연은 수감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질문은 반복되었고 질문의 방향은 명확했다. 언제부터 인지했는지,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 왜 거리를 두지 않았는지. 서연은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답하지 않는 것이 부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는 선택을 유지했다. 설명은 다시 한번 자신을 구조 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서연의 가족은 사건 이후 다른 방식으로 주목받았다. 지하의 보호와 정보 차단이 우선되었고 학교와 지역사회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아이에게 전달되는 정보는 최소화되었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은 차단되었다. 서연의 어머니와 가까운 지인들은 언론의 접근을 거부했다. 그들은 해명을 시도하지 않았다. 해명은 또 다른 판단을 불러올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었다. 사건 자체보다도 과거의 사망 처리 과정이 재검토되었다. 해외 사고 보고서, 행정 절차, 보험 계약. 그 과정에서 드러난 불완전한 기록들은 별도의 문제로 분리되었고 형사사건과는 다른 영역으로 이동했다. 사회는 그 분리를 통해 사건을 관리하려 했다. 모든 책임을 한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서연의 행위는 법적으로 분명한 범주 안에 놓였다. 동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맥락은 참고 자료로만 사용되었다. 검찰은 계획성과 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기소 방향을 정리했다. 변호인은 서연의 상태와 그동안의 삶을 설명하려 했지만 설명은 언제나 한계를 가졌다. 12년의 시간을 법정 언어로 옮기는 일은 쉽지 않았다.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서연은 자신이 선택한 침묵이 더 이상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했다. 침묵은 해석되었고 해석은 기록으로 남았다. 그녀는 그 기록이 자신을 규정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규정이 자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지아는 진실을 단계적으로 전달받았다. 자극적인 표현은 제거되었고 사실만이 남았다. 아버지의 이중생활, 어머니의 선택, 현재의 상황. 지아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들은 단순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아무도 몰랐는지, 왜 지금에야 드러나는지. 그 질문들에는 비난이 없었고 이해를 요구하는 시선만이 있었다. 서연은 그 질문들에 직접 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아는 그 침묵을 또 다른 형태의 진실로 받아들였다.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유가 단순하지 않다는 점 이지아는 그 사실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그것은 비난도 용서도 아닌 기록의 방식이었다. 사회는 여전히 판단을 이어갔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논쟁은 지속되었고 사건은 하나의 상징처럼 소비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은 다른 사건으로 이동했다. 남은 것은 법적 절차와 몇몇 사람들의 기억뿐이었다. 서연의 이름은 점차 뉴스에서 사라졌고 사건은 기록 속으로 이동했다. 그 기록 속에서 서연은 하나의 사례가 되었다. 장기 애도의 위험성, 배신의 심리적 영향, 침묵의 구조. 그러나 서연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선택의 결과를 견디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것이었다. 이 시점에서 서연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위치에 놓였다. 사회적 역할은 중단되었고 개인의 시간은 외부의 규율에 의해 재구성되었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도 하나의 사실은 유지되었다. 서연은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았다. 그 사실은 비록 무거웠지만 이전의 침묵보다는 명확했다.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다만 다른 단계로 이동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단계는 법과 사회가 서연의 선택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결정하는 시간이었다. 재판은 오래 끌지 않았다. 쟁점은 분명했고 사실관계는 대부분 확인되어 있었다. 논의의 중심은 행위가 아니라 시간이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침묵이 지속되었는지, 그 침묵이 어떤 방식으로 개인의 인식을 변형시켰는지, 그리고 그 변형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법정에서 서연의 삶은 연대기처럼 정리되었고 그 연대기는 숫자와 문서, 진단서와 기록으로 구성되었다. 감정은 증거가 될 수 없었고 고통은 문장으로 환원되었다. 서연은 모든 과정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변론 과정에서도 자신의 선택을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그것이 복수였다는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 선택은 되찾음도 응징도 아니었다. 오히려 끝맺음에 가까웠다. 끝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신을 잠식할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이 그녀를 그 지점으로 이끌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검찰은 계획성과 준비 여부를 강조했고 변호인은 장기 애도와 구조적 배신이 개인에게 남긴 흔적을 설명했다. 양측의 언어는 끝까지 교차하지 않았다. 법은 하나의 결론을 요구했지만 삶은 언제나 단일한 결론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 간극을 인식한 채 판결을 준비했다. 선고일, 서연의 이름이 다시 한번 법정에 울려 퍼졌다. 판결문에는 책임과 고려가 함께 담겼다. 중형은 불가피하다는 판단, 그러나 감경 사유 또한 명시되었다. 장기간의 심리적 고립, 확인된 배신, 사회적 보호의 부재. 판사는 그것을 인간의 한계로 표현했다. 서연은 그 표현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기록이었다. 형이 확정된 이후 서연의 시간은 새로운 방식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하루의 단위는 외부에서 정해졌고 선택의 폭은 좁아졌다. 그러나 그 안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멈춤을 경험했다. 유지해야 할 역할도 설명해야 할 관계도 없는 상태. 침묵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었다. 더 이상 숨기기 위한 침묵이 아니었다. 지아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서면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다. 그 글에는 분노도 용서도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어머니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를 기억하겠다는 문장이 반복되었다. 지아에게 서연은 사건의 주체가 아니라 삶을 견뎌온 사람이었다. 그 인식은 서연에게 어떤 판결보다도 무거운 의미로 남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관심은 점차 사그라들었다. 사건은 새로운 뉴스에 밀려났고 사람들은 또 다른 이야기로 이동했다. 그러나 서연의 삶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기록되지 않는 날들, 기사로 남지 않는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서연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아 왔는지를 다시 정리했다.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공개를 목적으로 한 기록은 아니었다. 설명을 위한 문장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에게 남아있는 감정의 잔여물을 언어로 옮기는 과정이었다. 쓰고 지우고 다시 쓰는 반복 속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을 검열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한 문장도 이해받기 위한 표현도 없었다. 그 글들은 완결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서연은 점차 하나의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자신은 강인해서 버텨온 것이 아니라 선택지가 없어서 버텨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선택지가 없던 시간이 끝났을 때 감정은 다른 방식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인식은 자기 비난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인간으로 위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면회는 많지 않았다. 가까운 가족과 몇몇 지인들만이 주기적으로 연락을 이어갔다. 그들 역시 서연에게 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질문은 조심스럽게 다뤄졌고 대부분은 묵인되었다. 그 침묵은 이전과 달리 관계를 파괴하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의 한계를 인정한 결과였다. 서연은 언젠가 지아에게 직접 이야기할 날을 생각했다. 모든 것을 설명하는 날이 아니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날, 선택의 이유보다 선택의 무게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날,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서연은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간단한 이야기를 선호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옳음과 그름, 선과 악. 그러나 서연의 삶은 그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 파괴가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될 수 있는지도 함께 증명했다. 서연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돌아간다는 개념 자체가 의미를 잃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시간이 아니라 남아있는 시간의 밀도였다. 그 시간 안에서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는 일,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과제였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질문으로 남는다. 침묵은 언제 미덕이 되고 언제 폭력이 되는가? 견딤은 언제까지 존중받아야 하며 언제 개입이 필요해지는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요구되는 인내는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소모시키는가? 서연의 삶은 완결되지 않았다. 다만 한 장이 닫혔을 뿐이다. 그 장은 비극으로 읽힐 수도 있고 경고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다. 고통이 충분히 오래 방치될 때 그것은 언젠가 다른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묻게 된다. 왜 아무도 묻지 않았는지를.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한 사람의 삶과 시간, 그리고 침묵 속에 쌓여온 감정을 함께 바라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조심스럽게 마음에 닿았고 쉽게 판단할 수 없었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결론이 아니라 오래 방치된 고통이 어떤 모습으로 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참는 것이 늘 미덕은 아니라는 점, 침묵이 언제나 강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누군가의 인내가 너무 오래 당연하게 여겨질 때 어떤 균열이 생길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랑, 책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마음은 없었는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나 감정이 있다면 부담 없이 아래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시선 하나하나가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공감이 되었든 다른 생각이 들었든 그 모든 목소리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앞으로도 삶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곳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음이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이 이야기가 오래 남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누군가의 침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